토요일에는 JP 김종필 전 총재, 일요일에는 TK 대구 경북, 방한 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을 광폭 행보에 나섰는데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기문 총장 다음 행보는 어디일까요? 오늘부터 20대 국회가 시작이 되는데 판이 바뀐 이번 국회에서의 3당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 6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에 출소하면서 주요 뉴스를 다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못했던 점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성교 바른정치연구원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참 바쁘게 지내신 것 같아요. 유엔 사무총장이 워낙 바쁜 자리인 건 압니다만 특히 이번 방안은 정말 광폭 행보를 보였죠. 예. 어떻게 사실상 지금 여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좀 잘 짜여진 대권 행보를 위해서 잘 짜여진 하나의 한편의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오시기 전에는 한국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아주 로키로 그렇죠. 저 자체로 좀 낮은 행보를 할 거라고 봤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번에는 완전 거침없이 하이킥. 네. 이 본인이 그러니까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이 가논포럼과의 만남에서 이 대선 도전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뒤에 지난 토요일 이 김종필 전 총리의 자택을 네. 전격 방문함으로써 대선 도전에 대해서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어제는 이 또 지금 보수의 본색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안동의 이 유승용 고택을 서해 유승용 선생의 생가를 방문함으로써 거기서 이 서해 유승용 선생이 임진왜란 때 국난 극복의 리더십을 본인이 차용하겠다는 그런 아주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본격적인 아마 대권 행보에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예. JP를 방문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안동을 방문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왜 이번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총장 임기 중에 마지막 방안이 될 겁니다.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일정과 행보와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보여지는데 예. JP를 만난 것은 본인이 같은 충청 출신이고 또 같은 고향 출신이고 또 JP가 어쨌든 간에 충청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만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만남 그 자체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JP는 어쨌든 간에 정치에서 은퇴하셨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치인이었고 그 정치인을 만난다는 것은 곧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궁계 일학과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 극찬을 받고서 이번에 가서 30분 동안 회동을 했는데 회동 내용에서는 특별한 비밀 이야기는 그렇게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건강 문제, 또 본인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고 아마도 김종필 전 총리는 열심히 해보라 이런 이신전심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게 결국은 본인이 충청을 기반으로 한 영남권과 합동을 해서 예. 나중에 대선 전략을 짜겠다는 구도의 일환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28.4%, 문재인 전 대표 16.2%, 안철수 전 대표 11.9%, 박원순 시장 7.2%, 김무성 전 대표 4.2%입니다. 압도적인 차이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인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세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위, 지금 각 당,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직 당을 얘기한 건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느 당일지 대략적인 구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판세,
이게 물론 앞으로 대선까지 가야 될 길이 많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이번에 그 반기문 총장이 아주 높게 놓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일종의 그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본인이 지금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 대권 도전을 강하게 시삼으로써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도가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반기문 총장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그 이번 총선에서 사실 그 보수 세력, 특히 새누리당이 상당히 참패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상당히 그 실망했던 보수의 그 이 지지층들이 새로운 하나의 대안을 마련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총선 패배 이후에. 총선 패배 이후에 그 보수층의 이 지지표가 결집한다. 실제 이번에도 보면 TK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신 TK에서도 지금 이 반기문 총장이 60%를 넘어서거든요. 자, 그럼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예. 지역별 지지율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지지율인데요. 함께 해보시죠. 자, 충청에서 30.6%가 나왔고요. 대구 경북에서는 45.1%가 나왔습니다. 충청의 뭐 맹주, JP도 만났습니다만 오히려 대구 경북이 충청보다 높아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실망했던 보수층, 특히 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아노미 상태에서 예. 새로운 하나의 좀 희망을 봤다. 뭐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듯한 그러한 그 기대심이 모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반기문 총장이 높게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성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중도층을 비롯한 나아가서는 부동층까지. 이러한 분들의 기대가 일종의 2012년에 안철수 현상이었다고 한다면 2017년에는 반기문 현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어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실 그 이 지지율이 공고하게 갈 것이냐,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반기문 총장이 너무 빨리 지금 그 본인의 그 의도를 드러냄으로써 검정시험대에 빨리 올라섰다는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지금 이 새누리당의 후보처럼 지금 인식되는 부분, 특히 친박계가 옹립하는 후보처럼 보이는 부분이 과연 지금 현재 친박계의 민심을 들리고 있는 이러한 그 표심들하고 맞물려 봤을 때 본선에 어떠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아마 상당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대안 세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친박계의 지지를 받는다는 게 오히려 대안 세력이 되는 데는 그렇죠.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서 원장님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그 아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친박계 후보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나온다면 범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적인 대선 후보로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면서 국제적인 경험과 경륜 또 네트워크를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국내 발전에 기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국민적 기대가 많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도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50% 중반대가 훨씬 넘습니다. 특히 새누리당 지지자들에서는 거의 70%에 가깝습니다. 예. 그만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국내 그 발전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박계 후보가 아닌 범보수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다른 정치적 힘과 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한 뭐 7개월, 8개월 정도 유엔 사무총장 역할을 하시고 예. 아마 새누리당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경선은 내년 초반에 지나야 될 겁니다. 예. 그때까지 새누리당의 어떤 변화와 혁신을 강력하게 요구를 할 거고요. 만약에 그게 되지 않는다면 친박과 비박을 아우르는 그런 본인의 대선 행보와 메시지를 해야만 본인이 이 범보수를 대변하는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과연 누구 지금 사실 뭐 새로운 유권자가 나오는 건 아니고 기존의 다른 분을 지지했던, 기존의 다른 정당을 지지했던, 다른 계파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된다면 결국 이게 제로섬 아니겠습니까? 네. 누군가는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누가 지지율에 영향을 받게 될까요? 자, 뭐 아까 그 단일화 이런 거 지금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지금의 상태에서 가정을 해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반기문 대 문재인, 반기문 대 안철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권 단일 후보로 문재인이 출마한다면 누가 되는 게 좋은가라고 했더니
반기문 사무총장 57.2%, 문재인 전 대표 32.5%로 나왔습니다. 안철수 현 대표 반기문 56.1, 안철수 32.2%입니다. 중앙일보가 5월 27일, 8일 양일간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오늘 중앙일보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그 반기문 총장을 지지하고 있는 이 지지표 중에서 보면 기존 이번 총선 때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한 지지층이 한 20% 정도가 지금 옮겨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이거 바로 앞에 나왔던 또 다른 그 여론조사 결과에도 보면 한 22% 정도가 지금 빠지는 걸로 보입니다. 뭐 그래서 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중도층의 확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강한 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구도로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는 게 지금 현실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이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예. 2012년도에 일어났던 안철수 현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반기문 현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봤을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상당히 좀 타격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부분에서 반기문 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전혀 코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본인은 어저께 일하는 국회에 대해서만 나 신경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다른 저는 언급이 그런 없었죠. 자신감이 나름대로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4년 전에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갖고 갔지만 현실 정치하고 부딪혔을 때 본인이 겪었던 그런 엄청난 이 정치적 난제들을 예. 틀림없이 반기문 총장도 겪을 수밖에 없고 예. 그것이 상당히 거품 섞인 지지율일 것으로 밝혀질 것이다. 그런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지금 현재는 반기문 총장의 그 지지율이 일종의 그 사상 누각의 지지율이 아니냐 그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언젠가는 지금의 지지율이 빠질 때는 분명히 올 것이다라는 걸 안철수 대표가 뭐 암시하는 그런 발언을 또 했다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기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4.13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안철수 그 국민의당이 받은 표가 중도표에다가 새누리당 이탈층이 많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중도층을 조사해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중도층에서도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보수층에서는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위기감을 느껴서 예. 아무런 대응과 말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생각을 할게. 아까 이제 뭐 친박계 옹립을 받는 친박계 후보냐 아니면 여권 전체 후보냐라는 얘기를 나눌 때요. 총선은 계파 갈등이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파에서 밀리면 우리 계파가 밀리면 내가 공천을 못 받고 내가 떨어지니까요, 국회의원들이. 근데 대선은 한 사람으로 단일화가 됩니다. 어차피 여권의 한 사람으로.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계파를 떠나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죠. 앞서 제가 한 분을 좀 지적을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5명 후보 나왔던 그래픽이 있었죠. 그거 한번 좀 다시 좀 보여주겠습니까? 지지율 5위 김무성 전 대표입니다. 지금 4.2%인데요. 반기문 총장이 계속 등장할수록 여권의 이른바 잠룡들, 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여권의 잠룡들은 어떤 행보를 취할까요? 대립각을 세울까요? 일단은 그 새누리당 경선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은 어떤 경쟁과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싸우다 보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 또 상처 내기 이런 공격을 하다 보면은 지지율 조정이 약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후보로 선출되고 나면 범여권표가 결집하게 되면 아까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양자 대결 또는 현실적으로 삼자 대결 아니면 양자 대결로 가정을 했을 때 예. 범보수표가 결집하게 되면 아까 조사 결과와 같이 한 55대 35, 한 20% 격차로 현재로 봤을 때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반기문 총장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역대 대통령들을 쭉 봤을 때 이른바 뭐 권력 의지라고 할까요? 뭐 영어로 표현 거치라고 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강한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 분들이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모든 역대 대통령들은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아예 꿈이 대통령이라고 쓰고 다녔으니까. 그렇죠. 누가 시켜주면 해줄게 할게라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이 과연 그런 권력 의지가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보여준 걸 보면 나름대로 상당히 마음의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했었죠. 대통령 되려고 하면 맨발로 작두 위에서는 그렇죠. 그러한 그 심정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저 또한 그 캐치션 마크를 갖고 있지만 근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무리 정치적인 경험이 없다고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오랫동안 외교 관료를 하면서 예. 정권의 부침을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아마 각오를 하고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측근 그룹에서 놓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만약에 새누리당에 들어간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경선할 수 있겠느냐, 꼭 까마를 태워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아예 그러면 이렇게 만만하게 이 지금 판이 벌어지지 않을 것인데 벌써부터 경선은 거부하고 내가 옹립해주면 가겠다 그런 식의 자세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더욱더 마음을 새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30초 드리겠습니다. 짧게 어떻게 예. 보십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확실히 권력 의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권력 의지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대선 과정 속에서 수많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검증의 과정을 국민들에게 잘 해명, 해설, 납득을 시키고 그걸 통과하느냐 이런 문제와 결부돼 있는데 아마도 주도 면밀하게 이번에 방한하면서 준비했던 걸 보면 예. 이제는 상당히 권력 의지를 노출시켰다, 표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대 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민정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0대 국회가 4년 동안의 대장정에 오릅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구도로 출범하는 데다가 3당 체제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비롯한 원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고 있어 개원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입니다. 전체 300명의 의원 가운데 국회에 첫 발을 내딛는 초선 의원은 모두 132명. 현역 물갈이를 외쳤지만 초선 의원 비율은 44%로 지난 19대 국회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초선 의원들은 저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웬 돗자리와 박스가 깔렸는데요. 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징성이 높은 1호 법안을 가장 먼저 제출하기 위해 보좌진들이 의안 접수센터 앞에 줄을 선 모습입니다. 몇몇 의원의 보좌진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맡은 뒤 교대까지 해가며 밤샘 불침번도 불사했다고 합니다. 1호 법안은 보좌진들이 가장 빨리 자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선 의원으로 지역구인 파주를 통일경제특별시로 지정하고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런 진풍경은 매번 국회 개원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법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마음, 4년이라는 임기 내내 변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 원장님, 1호 법안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죠. 예. 왜냐하면 번호도 20대 국회 그 발의한 법안 1호로 가게 됩니다. 어허. 그만큼 상징성도 있고 또 주목을 많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 또 이렇게 1호 법안을 그 제출했다는 또 그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 18대, 19대 때 보면 1호 법안들이 대부분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져서 입법이 성공했습니다. 아하, 성공률도 높군요. 네, 성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오후부터 자리를 차지해서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고생, 노고 이런 게 굉장히 나중에는 성공한다면 보람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예. 자, 1호 법안의 저런 모습은 좋은데 일단 원구성도 이번에 좀 그렇게 전망이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것은 거의 아마 굳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지금 이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내주더라도 이 지금 국회 운영을 총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 그리고 그 법안의 그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등 이 지금 이 주요 상임위 그리고 지금 국회 예산을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예결위원장 이 3개 상임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예. 생각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당은 이 지금
3개 상임위를 다 갖고 간다는 건 너무 무리다. 예. 지금 그래서 하나 정도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넘겨줘야 된다. 그리고 또 국민당 입장에서도 한 2개 정도의 상임위를 챙겨야 되는데 어떤 걸 챙길지를 놓고 상당히 좀 실랑이가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걸 놓고도 지금 여야 간의 입장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상시청문회법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되면서 폐기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20대 국회에 연속되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재결의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마 국회 사무처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정치적으로 가서 20대 국회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면 의장단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서 이 문제를 재의결하게 될지 아니면 폐기하게 될지 결정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재의결을 하더라도 그 국회에서 그 제적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22명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재의결 통과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결단,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1호 법안 경쟁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1호 법안 경쟁하지 마시고 맨 마지막 법안, 국회 끝난 날까지, 아니 내가 떨어져서 결국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다음 의원에게,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 법안 좀 잘 챙겨주시오 하는 그런 의원들이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20대 국회의 다른 모습 아닐지요.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